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자, 오늘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은 잼북 라이브로 처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2개 내볼게요. 한번 답해 주시길 바래요.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계절은 언제일까요? 자, 사지선다형이죠. 네, 답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내볼게요.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자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자, 1번 아침, 2번 점심, 3번 저녁, 4번 밤, 그리고 5번 새벽입니다. 자, 답해 보셨나요? 셋 셀게요. 3, 2, 1. 네, 답하셨으면. 근데 여기에 대해서요, 제가 마침 어제 저녁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계신 두 분한테 이 문제를 한번 내봤거든요. 이 책 쪽 관계자 두 분이신데요. 그분들은 어떻게 답했는지 이거 여러분과 같이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이 질문 이거를 답해 보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공배. 그냥 할게요.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계절은 언제일까요? 1번 봄, 2번 여름, 3번 가을, 4번 겨울. 봄! 왜요? 다 이렇게 피어나는데 나만 못 피어나는 그런 괴리감 들 것 같아요. 땡! 틀렸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언제예요? 자, 두 번째 질문.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1번 아침, 2번 점심, 3번 저녁, 4번 밤, 5번 새벽. 5번 새벽. 아닙니다. 자, 그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네. 아까 똑같은 질문, 첫 번째 질문.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계절은 1번 봄, 2번 여름, 3번 가을, 4번 겨울. 봄. 땡! 틀렸어. 자, 두 번째 질문. 자살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은 시간대는 1번 아침, 2번 점심, 3번 저녁, 4번 밤. 그 다음에 5번 새벽. 저녁. 땡! 아닙니다. 아침인가? 답해주신 공백의 책단장의 공백님과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시죠, 전승환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전승환 작가는요, 나에게 고맙다, 또 라이언을 부탁해 같은 베스트셀러 작가신데요, 검색하면 어차피 다 나오거든요. 얼굴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얼굴을 비공개로 처리해달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상의 미모만 보여주시겠다, 뭐 이런 의지가 아니었나 싶긴 하네요. 어쨌든요, 이 두 분도 두 문제 모두 다 틀리셨습니다. 정답은요, 가장 자살률이 높은 계절은 여름이고요, 가장 자살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은 점심입니다. 정말 의외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밝혀내는 것이 바로 이 책, 에밀 디르켐의 자살론입니다. 관련 주제 중에서는 이 책이 아마 고전이자 바이블 같은 책으로 뽑히고 있는 책이죠. 자, 그럼 이 책을 보면서 왜 그런지 이제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낸 퀴즈에 이 책의 주제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태양 일조량도 적고 뭔가 우울해 보이는 계절이잖아요, 겨울이요. 그래서 겨울이 가장 자살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름이 가장 자살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인데요, 이게 뭐 태양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말하자면 사회활동이 일어날 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장 자살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 점심인 이유는 다른 때보다 사회활동이 활발한 시간이라는 이유인 거죠. 여기에 이 책의 핵심 주제가 있는 건데요, 자살은 타고난 우울한 성향같이요, 개인적인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에밀 디르켐의 자살론에 대해서는요, 아직도 맞다, 틀리다 이렇게 논란이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한 120, 30년 됐거든요, 이 연구가. 그 옛날 연구에 의해서 자살이라는 현상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일 수 있음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에밀 디르켐의 자살론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요, 이 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주로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사실은 실제적인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는 그런 장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뭐 정신질환이라든가 인종, 아니면 유전에 의해서 자살한 집안이 있으면 또 자살한다,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기후나 계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적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디르켐의 논의는 증명하는 것이 참 힘든 얘기들이잖아요. 실제 자살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심층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한 나라만의 자료만 조사하게 되면요, 편향성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책은요,
여러 나라의 다양한 자살자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가설을 먼저 세워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계를 인용해서 증명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온에 따라 자살률이 달라진다는 기존의 편견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럽 각국의 계절별 자살률을 먼저 보여주고요. 기온이 다른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차이, 월별 기온과 자살률 통계 같은 것들을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요, 비례관계를 보이는 것이 실제 기온이 아니라 사실은 낮의 평균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프랑스의 낮의 평균 길이와 월별 자살률을 비교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낮의 길이가 긴 것이 자살률과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책이 엄청 두꺼워졌어요. 안에는 통계표로 가득 차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요, 논문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자세하게 읽으면 논문 맞습니다. 그냥 사회학 논문이에요. 2부에서는요, 그렇다면 이런 원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자살의 실제적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뒤르켐은 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 이기적 자살, 두 번째 이타적 자살, 세 번째 아노미성 자살이에요. 처음에 이기적 자살은요, 개인의 생활을 규정하는 사회라는 단위가 깨지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자살을 말합니다. 개인주의적 성향이요, 집단주의 성향을 이렇게 딱 넘어서면서 개인은 사회 안에서 아무런 소속감이나 의무감, 또 규범들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사회와 유리되면서 생기는 자살이 이기적 자살인 셈입니다. 종교, 가족, 국가 등의 통합이 아주 강력할 때는요, 자살의 수가 좀 덜해진다라고 해요. 근데 이 통합력이 약해지고 개인들이 소속감을 잃어버리고 통합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될 때, 개인의 자아가 사회적 자아보다 강해질 때 일어나는 자살이 이기적 자살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빈곤 가정에서요, 가족이 늘어나고 부양 부담이 늘어나면 자살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부담스러운 거니까요. 그런데 실제 통계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오히려 자녀가 많고 부양 부담이 많을수록 자살률은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통합력과 부담감이 오히려 삶의 의지를 강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개인을 자살로 몰아넣는 것은 빈곤 그 자체가 아니라 빈곤함에 빠져들었을 때 유대를 형성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타적 자살은요, 개인보다 사회가 강력할 때 나타나는 자살이라고 합니다. 집단을 위한 희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고대 사회에 나타난다라고 하죠. 요즘 사회에서는요, 그나마 군대 정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군대에서도요, 점점 줄어드는 형태의 자살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아노미성 자살은요,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서 생기는 혼란 상태에서 자살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빈곤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보다 결코 자살률이 높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제위기가 자살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빈곤한 사람이 많이 생겨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혼란 상황에서 평형이 상실되고 집단적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자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새로운 환경이나 기준에 대한 적응 실패, 이것이 자살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요, 이런 자살에 대한 예방 방법이죠. 3부가 그런 이야기인데요, 종교, 가족, 국가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통합력이 있지만 그것이 해체되어 있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것을 또 억지로 세울 수는 없거든요. 종교를 억지로 강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그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집단이 바로 협동조합이라고 제시를 하죠. 뒤르켐이요. 근데 이 책이 나온 시기가요, 1897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과는 좀 달라요. 뒤르켐이 이야기하는 조합은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오늘날로 치면 회사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뒤르켐은요, 종교나 가족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직업은 다 가졌으니까 직업을 가진 사람들 모임에서 조직의 유대감을 찾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해법을 적용하기에는요, 오늘날에는 직업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잖아요. 이런 세상에서는 사실 이 해법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요, 자살을 사회학적으로 규정한 뒤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사회적으로 찾자는 뒤르켐의 아이디어 때문입니다. 자살이 정신질환이나 유전같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가 되면요, 자살이 일어나도 그건 개인의 문제지 사회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뒤르켐은요, 자살이란 건 우리 모두가 팔을 걷고 달려들어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회학적 문제로 가져오는 겁니다. 최근 연예인들의 자살이 잇따르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1차원적으로
악플러들과 그것을 견디지 못한 연예인의 잘못으로 본다면 디르켐 이전에 개인적 차원의 자살의 문제를 전가하는 그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얘기인 거죠. 악플을 못 보게 댓글 방지 시스템을 단다는 것도 임시적인 처방에 불과하고요. 근본적으로는요, 한 사람이 자살 충동을 느꼈을 때 그런 느낌을 좀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유대, 소속감, 이런 것이 깨져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비슷한 일은 반복될 것이라는 점이에요. 결국 사회적 유대감의 회복이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살 예방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당신이 속한 사회나 조직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찬바람 쌩쌩 불게 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디르켐이 이야기하는 자살 예방의 해법을요, 오늘날에 적용해보면 이렇게 간단하고도 직접적으로 우리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해법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에밀 디르켐의 자살론이었습니다. 자살이라는 소재는요, 너무 우울한 소재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자살 예방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요, 너무 우울하게만 진행하지는 않으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